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어제 발표가 났죠. 네. 네, 금리 인상이 드디어 됐어요.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뭐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했었는데 네네네. 좀 약간 갑작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죠. 맞아요. 저도 좀 놀랐던 게 보통 금리 인상하면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렇죠. 예, 네. 약간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제 인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기사를 딱 보면서 네. 궁금했던 점이 이 금리 인상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소장님, 이 금리 인상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이제 얘기했던 바가 있죠.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금리에 관해서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입니다. 네. 상승장일 경우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오를까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오름폭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 몫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그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네. 이제는 생각하는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작아도 몇천, 많으면 뭐 몇 억 정도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0.25% 올랐어요. 네네. 0.25%. 실질적인 손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 상황이 될까? 따져보면 뭐 많아야 몇백만 원 정도거든요. 네네. 몇백만 원, 1년에 몇백만 원 이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몇천, 몇 억의 기대를 포기하고 매물을 쏟아낼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에 포커스가 맞춰진 분들 같으면 이런 집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전혀 모르는 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집을 막 팔아 제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이거는 정말 사람의 심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이자나 이런 부담이 좀 커지니까 그렇죠. 집을 팔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기대하는 심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를 손해보는 거로 생각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집값 올라온 게 1년에 보통 보면은 막 적어도 몇천, 많은 경우는 몇 억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겨우 몇백 손해본다고 지금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부담 같은 경우가 보유세거든요. 네네. 그 보유세도 이겨낸 사람들이 금리 올라간다고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집을 막 팔아 제낄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리는 네.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 시장이 오르는 거를 금리로 인해서 이 오르는 거를 꺾어버리고 하락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실거주 하지 않고 월세로 임차인을 드리는 임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금리가 인상을 하면 약간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매도를 하지 않을까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시립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있잖아요. 네. 뭐 시립주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네. 굉장히 더 크고 네. 그 다음에 생활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을 팔고 이사 가려면 그 비용 자체가 오히려 이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 네. 그래서 실거주자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전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세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네. 금리 인상하고 아무런 상관이 네, 없어요. 네, 네. 그럼 뭐 영향이 거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세 투자자가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월세 투자자는 굉장히 작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는 수익형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월세로 투자한 사람들이 네. 기대 수익이 네. 월세의 비중이 크냐 네. 아니면 시세 차익에 대한 그 비중이 네네. 크냐 따져보면 시세 차익이 월등히 크거든요. 네네. 그냥 월세는 전세를 놓을까 월세를 놓을까 이런 것 중에 고민해서 그냥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그런 네네. 걸 선택한 것 뿐이지 나는 이 월세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겠다. 뭐 월세를 받아서 매월 받는 금액으로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월세 투자하는 사람은 네.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수익이 여기서 조금 줄어드냐 네. 뭐 늘어나냐 이거에 관련돼서 이게 막 매물이 늘어나고 매수가 뭐 줄어들고 이런 영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월세 투자자도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런 결론이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수익형 상품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동산 있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이런 네. 거는 이제 월세 수익, 네. 매매 가치가 상승하거나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월세 수익의 비중을 높여서 월세를 꾸준히 받는 걸 네네. 목적으로 사는 수익형 상품하고는 네. 차원이 다르죠. 사실 이런 수익형 상품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크게 사실은 안 받아요. 그래요. 그런데 수익형 상품이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받는다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측면을 살펴봤는데 네.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측면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이 전세 대출도 요즘엔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담이 더 가중될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사실은 이제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부담은 늘어나죠. 근데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입자인데 금리가 0.25%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금리 부담이 조금 이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고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집에 눌러 앉아 있을 때의 상황보다 네.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이사 비용. 네. 이사 비용 적어도 200만 원 이상 깨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비도 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잡다한 이사를 하기 위한 비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자 부담하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새로 갈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사 간다라고 했을 때 집을 구하는 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쉽지 않으면 이사 가는 게 이 금리로 인해서 막 이사를 막 다녀야 되냐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금리 인상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금리가 진짜 막 1%, 2%막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크게 상승했다라면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빨리 이사를 가든지. 네.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도 계약 기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네. 2년이라는 어차피 2년 동안 계약 기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임차인 같은 경우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도 이 기간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내가 2년 계약을 했으면 서로 2년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기간에 자기는 못 나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뭐 이사를 가고 이런 거에 좌우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금리로 인해서 조금 무리해서 좋은 입지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를 금리 부담이 늘어나면 이제 생활비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네네. 선택, 지금 임차인이 이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는 그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한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되게 떠들썩하고 진짜 좀 불안에 떠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이 부동산과 이 금리의 연관 관계를 네네.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거죠.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막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네. 이러질 않고 그냥 확대 해석해서 얘는 그냥 하락 요인이야. 네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금리 인상하면 니네 다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 사례만 봐도 네. 과거 사례만 그냥 잠깐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금리 인상 그래프 네네. 한번 보고 집값 그래프랑 연관성을 네네네. 따져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다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하거나 이런 연관성보다는 이미 그냥 하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네. 증명할 만한 뭐 이런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죠. 먼저 이미 내 마음은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맞는 그렇죠. 요인들을 예. 하나씩 하락론자는 거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락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그냥 걸맞는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네. 이게 연관성이 있냐 없냐는 정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좀 내가 그 투자라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어떤 대응을 할까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은 연관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이제 몇 번 더 이제 올린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올려 지금처럼 영향을 안 미칠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은 뭐 금리를 이제 차례차례 올리잖아요. 처음에 금리를 올릴 때 0.25 올리고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0.25 올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쯤에 뭐 1%까지 만약에 올리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 올려버리면 되지 않냐. 그쵸. 어차피 올릴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1% 정도를 확 올려버리면 네네. 사람들한테 심리적 압박이 오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실질적인 것보다는 심리적 압박. 이게 갑자기 많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0.5%였거든요. 네. 0.5%에서 만약에 1%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1.5%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심리적 충격이 갑자기 쾅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뿐만 아니라 경기의 충격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 인상률을 할 때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고 0.25씩 차례차례 차근차근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0.25 올리고 내성이 쌓이게 하는 거죠. 내성이 쌓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0.25 올리고 네. 또 내성이 쌓이게 하고 네. 그래서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근차근 올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차근차근 내성이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막 1%, 2% 이런 식으로 올리면 시장에 갑자기 충격으로 딱 심리적 압박이 와서 네. 이게 실질적인 손해냐 네. 뭐 이익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압박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 이제 좀 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흘러간 뒤에 금리 인상이 네. 나중에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 생겨요. 그거는 뭐냐면 네. 지금은 어쨌건 간에 상승장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데 네.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되면 네네. 이때부터는 금리 인상했던 효과가 하락으로 전환된 시장에서 효과를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 금리 인상된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있으면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점점 사그라들거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네, 충격으로 오면서 집을 좀 버티려고 했던 사람들이 버티는 그 힘이 약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 시장을 전환시킬 만한 1차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제가 그래서 나누는 게 1차 요인과 2차 요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냐. 네. 이걸 가지고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 네. 제가 구분을 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1차 요인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 대중심리. 네. 대중심리가 이제 이 추세를 나타내는 기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중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거. 요인은 전세와 분양과 그 다음에 정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은 다 2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 금리 인상에 크게 와닿진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그 하락에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영향력을 서로 연관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임대인, 또 투자자, 또 실거주자 이렇게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네네. 네. 이제 매수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네. 매수자들도 지금 집을 적극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 네. 지금 제가 항상 매수자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얘기를 네네. 했어요. 그게 금리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누군가는 또 적극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네네. 이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극성이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분은 네. 그냥 집값이 지금보다 얼마 상승할 것이다 라는 똑같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지금 뭐 몇백만 원 이런 거는 지금 영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채를 끌어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 미쳤습니까? 사채를 왜 끌어다 써요? 집값이 이만큼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0.525% 올랐다라고 매수를 멈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큰 변화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묵직하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또 가볍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